2000년 넘게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어디 묻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았는데 고고학자들이 수년간 엉뚱한 무덤을 조사했을 가능성이 드러났습니다. 알렉산더가 어떻게 그토록 위대해졌는지 이해하려면 그의 아버지 필리포스 2세 왕부터 살펴봐야 하죠. 그는 마케도니아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알렉산더가 거대한 영토를 정복할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필리포스는 기원전 336년 사망했고 오랫동안 그가 어디 묻혔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요. 고고학자들은 알렉산더 대왕의 가족이 그리스 베르기나인 아이가 이 왕실묘역에 묻혔다고 추측해왔습니다. 이 고대 도시는 2000년간 잊혔다가 1977년 한 고고학자가 4개의 왕실 무덤을 발견하며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중 3개의 무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하나가 필리포스 2세 왕의 것이라 확신했지만 어느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3번 무덤을 알렉산더 4세의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진짜 논쟁은 1번과 2번 무덤을 중심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필리포스가 2번 무덤에 묻혔다고 믿었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필리포스는 다리를 절었는데 일부 연구에 따르면 이 번 무덤에 묻힌 사람은 다리에 뚜렷한 부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1번 무덤이 남는데 1번 무덤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저 그랬거든요. 규모도 작고 허술하게 지어졌으며 대리석 석관도 없었습니다. 다른 두 무덤은 더 크고 훨씬 더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왜 강력한 왕이 가장 보잘것없는 무덤에 묻혔을까요? 전문가들은 그에 대해 타당한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알렉산더가 자금이 부족해 필리포스 2세의 무덤은 소박하고 초라했을 겁니다. 그는 아시아 침공을 준비하며 많은 자원이 필요했죠. 하지만 1번 무덤이 진짜라고 단정하기 전 연구원들은 이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팀은 엑스레이와 CT스캔,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 과학적 분석 기법을 동원해 필리포스 왕의 생애 기록과 데이터를 비교했고 필리포스 2세 왕이 2번 무덤이 아닌 1번 무덤에 안치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덤엔 여성과 아이 유해도 합장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이들이 필리포스의 처자식 클레오파트라였다고 추정합니다. 유명한 그 인물은 아닙니다. 이 무덤은 알렉산드로스, 이복형 아리다이오스 왕과 왕비 아데아 에우리디케의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새로운 연구가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만 필리포스 2세 무덤의 미스터리는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연구원들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최근 이집트 고고학자들이 카이로 근처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되고 가장 완벽한 미라를 소개합니다. 네,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4300년 된 이 미라는 이집트 고대 왕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조세르의 계단 피라미드 근처 무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은 급으로 여러 겹 덮여 있었어요. 발굴팀은 고대 이집트 관리의 무덤과 특별한 의식을 치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비밀 관리인의 무덤 등 다른 무덤도 여러 개 발견했어요. 또 다른 흥미로운 무덤은 이 지역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큰 조각상이 있는 작가의 무덤이었어요. 이 광대한 매장지에는 12개 이상의 피라미드와 휴식 공간도 있습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라 중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미라일 거예요. 그녀는 약 20년 동안 이집트를 제왕처럼 통치하며 온갖 인상적인 건물을 짓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가 왕들의 계곡에서 그녀의 무덤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석관은 비어 있었어요. 카터는 다른 무덤에서 2개의 관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하트셉수트의 습식 간호사의 관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지의 여인의 관이었습니다. 2006년 한 전문가팀이 이 수수께끼의 여인이 여왕이 맞는지 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들은 하트셉수트의 이름이 적힌 나무 상자에서 어금니 하나를 발견했고 미라의 입의 틈새와 비교한 결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람세스 2세는 꽤 인상적인 통치자였지만 결국 역사를 만든 것은 그의 미라였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죠. 좋아요, 그만할게요. 람세스는 무려 60년 동안 통치한 이집트 역사상 가장 강력한 파라오로 꼽혀요. 또한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가 살았던 시대를 생각하면 꽤 놀라운 일이죠. 람세스 2세에게도 100명이 넘는 자손이 있었다고 하니 대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은 원래 왕들의 계곡에 묻혀 있었는데 어떤 교활한 사람들이 무덤의 모든 보물을 훔쳐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시 관리들은 그런 일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비밀 장소로 옮겼어요. 18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람세스 2세 미라가 다른 통치자 및 주요 관리들과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은 미라를 파리로 가져가서 애지중지했어요. 문제는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람세스 2세에게 그만의 여권을 주는 것뿐이었어요. 직업은 왕으로 기재되었고 문서에는 그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죠. 대부분의 미라가 반드시 촉촉한 피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레이디 다이로 알려진 아시아 여성의 미라는 그렇지 않다는 걸 증명해요. 그 다이애나 비 이야기는 아니에요. 고대부터 부유했던 이 여성은 1971년 화려한 무덤에서 발견되었는데 미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멋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변 환경의 습기와 산소 부족과 같은 무덤의 특수한 조건 덕분에 그녀의 시신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됐어요. 피부는 부드러웠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어 있었으며 여전히 유연했습니다. 현재 그녀의 미라를 자랑스럽게 전시하고 있는 박물관에는 식기와 악기 등 그녀와 함께 묻혔던 수많은 화려한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고고학자들은 미라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그녀가 50세경에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지만 다이 여사는 여전히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1991년 알프스에서 얼음인간 외치의 미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당국은 처음에 현대의 산악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너무 잘 보존되어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 그는 사실 구리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해발 3048m가 넘는 산길에서 발견됐죠. 그의 미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구리시대 유럽의 생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그가 중부 유럽 출신으로 육식을 즐겼다는 걸 알고 있어요. 또한 관절염, 동맥협착, 장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침술과 약초를 사용해서 이러한 질환을 치료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기 며칠 전에는 연장을 갈기도 할 정도로 연장을 다루는데 능숙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문제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일상적인 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지 누가 알겠어요. 투트 왕과 그의 이야기는 모든 미라를 유명하게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 파라오는 3000여 년 전 19세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미라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미라 중 하나예요. 1922년 그의 무덤이 열렸을 때 사람들은 열광했어요. 다른 많은 왕릉과 달리 온전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순금으로 만든 관을 포함해 엄청나게 화려한 관들이 있었어요. 투트의 무덤은 고대 이집트 역사를 엿볼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의 미라는 그가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줬어요. DNA 분석을 통해 파라오의 부모를 확인할 수 있었고 파라오가 걷기 힘든 희귀한 뼈 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진저는 아마도 여러분이 들어본 미라 중 가장 멋진 미라 중 하나일 거예요. 황금빛 머리카락과 완벽하게 보존된 손톱으로 여전히 날아다니는 5000년 전의 시간여행자 같잖아요. 이집트에서 발견된 진저는 가장 오래된 미라로 알려진 시신으로 여겨집니다. 사람들이 미라에 대해 알기 전에는 뜨겁고 건조한 모래의 얕은 무덤에 시신을 묻곤 했어요. 그리고 모래가 모든 물을 흡수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었고 시신은 자연적으로 보존됐어요. 과학자들은 진저의 보존이 의도적인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도자기 그릇과 함께 묻힌 것으로 보아 그를 묻은 사람이 상당한 보존 기술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저를 직접 만나고 싶다면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진저를 만나보세요. 한 네덜란드 미술품 수집가가 아시아에서 조각상을 구입했다가 이상한 발견을 하게 됐어요. 동상 안에 미라가 숨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시신이 너무 약해서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두어야만 했죠.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미라가 1000년이 넘은 미라로 동상에 안치되기 전 200년 동안 전시되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과학자들이 CT 스캔을 했을 때 미라가 글씨에 적힌 종이 조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박테리아에 덜 감염되게 하는 특별한 식단과 차를 포함하는 매우 격렬한 과정인 자가 미라화라는 것을 수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식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했고 그 의식을 치른 사람들은 진심으로 존경받았습니다. 네페르티티만큼 과학자와 역사가들을 당황하게 한 이집트 여왕은 없어요. 네페르티티는 조각상을 보면 가느다란 목과 큰 눈, 높은 광대뼈로 유명해요.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여인이 왔다라는 뜻으로 해석돼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았죠? 파라오는 아니었지만 네페르티티는 여전히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아내이자 왕비로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어요. 권력 덕분에 그녀는 실제로 존경을 받았지만 일생 동안 많은 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투트 왕과 친척 관계였지만 생물학적으로 친척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의 계모였죠. 지금까지 현지인들은 아직 미라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곧 밝혀질지도 몰라요. 왕들의 계곡에서 무덤을 발굴하던 현지 이집트 학자가 네페르티티와 그녀의 딸로 추정되는 2개의 미라를 발견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곧 이 2 미라의 정체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해요. 그중 하나가 네페르티티로 밝혀진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미라의 DNA 분석과 CT 스캔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여왕의 이미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 이집트 아래에 있는 것의 표면만 긁어 모았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돼요. 네페르티티는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하고 번영했던 시기에 통치했지만 안타깝게도 사회적 혼란기에 세상을 떠났고 무덤도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제 미라는 어디 있을까요? 현실을 인정합시다. 대부분의 고대 무덤은 적어도 한 번 이상 도구를 당한 적이 있어요. 소문이 아무리 무섭다 해도 대부분의 미라는 개봉되었습니다. 하나만 제외하고요. 바시리 미라는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고 아무도 감히 그 안을 들여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집트 역사에 관심이 있다면 하워드 카터를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는 1922년 투트 왕의 무덤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이 혁명적인 발견 이전에 그가 다른 미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사건은 1919년이었고 바시리 미라, 파체리 미라, 손댈 수 없는 미라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가 룩소르의 왕들의 계곡에서 우연히 바시리 미라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바로 그곳에서 나중에 투트의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에도 불구하고 이 미라에 대해 알려진 바는 많지 않습니다. 미라가 아직까지 무사한 이유는 미신 때문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미라를 되돌릴 수 있다고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미라는 너무 복잡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연구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우려해 미라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유물을 다루는 모든 사람의 황금률은 유물을 더 좋게 만들거나 그대로 보존할 수 없다고 확신할 수 없다면 손대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에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고대 유물의 많은 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케호모나 미소 짓는 동상 복원과 같은 경우입니다. 미라의 얼굴을 덮고 있는 섬세한 천에는 마치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멋진 디자인이 있습니다. 연구원들은 100% 확신하지는 못하지만 이런 방부 처리 방식을 사용한 미라는 이 미라가 유일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 기술을 모르면 미라의 포장을 풀고 다시 감싸는 동안 미라를 망치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전문가와 약탈자 모두 다양한 이유로 미라의 천을 풀었는데 대부분 미라를 연구하기 위해서였어요. 다행히 요즘에는 뜯지 않고도 석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바시리 미라를 자세히 살펴본 연구원들은 이 미라가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살았던 키 167cm 정도의 남성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냈고 이는 대략 2300년 전의 미라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집트 박물관은 엑스레이 스캔을 통해 이 남성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지만 파체리인지 네누인지는 구분하기 조금 까다로워서 궁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은 또한 미라가 들어있는 화려한 케이스에 온갖 종류의 장식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라가 침대에 누워있고 그 옆에는 호루스의 네 아들과 함께 이시스와 네프티스의 신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장래의 신 아누비스의 이미지 2개가 케이스 발 밑에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바시리 미라만 손대지 않은 채 남아있는 건 아닙니다. 이세템캡 D는 미라의 상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프랑스 고고학자 가스통 마스페로는 미라가 평화롭게 쉴 수 있도록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무덤이 오래전에 도굴되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 덕분에 우리는 미라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캔 결과 대제사장 아내의 목, 오른팔, 이마에 걸린 부적을 포함한 몇 가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에서 치아 문제와 무릎 관절염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녀는 고령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통치하던 시절의 다양한 자료에 따르면 그녀는 왕국에서 높은 지위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세템캡 D는 피네젬 2세의 여동생이자 아내였습니다. 두 사람은 혈연 관계로 남매였지만 당시에는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 것이 꽤 흔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도 그랬죠. 순혈주의를 추구한 결과 근친 교배와 악명 높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턱만 남았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의 규칙과 도덕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바시리와 이세템캡 D가 무사히 살아남은 것은 엄청난 행운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투트 왕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의 연구는 미라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무덤 자체는 1922년에 발견되었지만 1925년에야 발굴을 통해 중첩된 관을 열었습니다. 은색 핀으로 고정된 바깥쪽 관이 열리자 화려한 유리와 꽃 화환으로 장식된 미라 모양의 또 다른 관이 드러났어요. 왕의 미라가 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가운데 관은 꽤 무거웠고 손잡이도 없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숭금의 붉은 천으로 쌓인 가장 안쪽 관 안에서 왕의 미라를 발견했고 1925년 10월 28일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는 약 185cm의 크기로 188cm 길이의 가장 안쪽 관에 꼭 들어맞았어요. 이미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고대의 말라비틀어진 미라처럼 부서지기 쉬운 것을 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꺼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미라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웠죠. 탐험대의 수석 고고학자인 하워드 카터는 미라에 양동이 2개 분량의 기름이 부어졌지만 마스크와 발은 피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다고 추정했습니다. 미라를 더 잘 보존하기 위해서였죠. 시신은 관에 약간 비스듬히 놓여 있었고 오른쪽과 왼쪽에 어두운 기름의 양에 눈에 띄는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관이 석관으로 내려가는 동안 기울어졌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 기름은 관 내부에 습기를 만들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화학적으로 반응했는데 카터는 일종의 느린 자연 연소라고 설명했으며 이는 리넨천의 탄화로 이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열과 습기의 조합은 미라에게 큰 타격을 입혔어요. 갈고리와 도리깨가 떨어져 나가고 레진 풍뎅이가 갈라지고 손과 미라 밴드를 고정하는 실이 썩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매우 취약해졌습니다. 또한 수년에 걸쳐 오일이 굳어져 미라와 마스크가 관 바닥에 단단히 접착되었습니다. 미라를 안쪽 관과 가운데 관에서 분리하기 위해 관을 햇볕에 몇 시간 동안 두어 섭씨 65도까지 온도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라는 여전히 붙어 있었기 때문에 초기 검사는 미라가 있던 그 자리에서 진행해야 했습니다. 연구원들이 투탕카멘의 미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부분은 다리와 발이었기 때문에 아래쪽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붕대를 벗겨내면서 왕과 함께 쌓여있던 수많은 보물 중 첫 번째 보물을 발견했어요. 그들은 시간을 들여 발견한 모든 것을 꼼꼼히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붕대의 안쪽 층은 대부분 먼지로 변하는 등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원래 어떻게 감쌌는지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법은 당시에 다른 귀족 미라에서 볼 수 있었던 것과 일치합니다. 몸통과 허벅지 모양을 만들기 위해 접힌 리넨 패드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바깥쪽과 안쪽 붕대는 고운 린넨으로 만들어졌고 중간층은 더 거칠었습니다. 어깨와 가슴 주변에는 복잡한 붕대가 감겨 있었고 사타구니 주변도 비슷한 스타일로 감겨 있었습니다. 각 팔다리와 손가락, 발가락에는 금으로 된 모자를 씌워 따로 감쌌습니다. 투탕카멘은 발에 금박 샌들도 신었어요. 연구진은 외부 붕대를 제거하여 관에서 미라를 분리하려고 했지만 레진이 시신을 관에 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결국 미라를 깎아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몸통을 엉덩이에서 반으로 자르고 팔을 분리하여 붕대를 계속 풀어야 했습니다. 안전성을 위해 각 부분을 뜨거운 파라핀 왁스로 처리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손과 발을 다시 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뜨거운 칼을 사용하여 마스크에서 머리를 분리했습니다. 치아를 확인하기 위해 턱과 목 주위를 절개하기로 결정하고 나중에 레진으로 고정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미라를 보존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복구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시켰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에 그대로 두었어야 했나요? 아니면 옳은 일을 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무도 내 무덤을 찾지 못할 것이다. 소문에 따르면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클레오파트라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자신의 무덤의 위치를 어떤 인간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왕의 안식처를 마침내 발견한 것은 그 누구보다 가까이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형사 변호사에서 고고학자로 변신한 캐슬린 마르티네즈 베리는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공식적인 지원도 당국의 허가도 없이 짐을 싸서 이집트로 향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여왕의 무덤을 찾겠다는 순수한 의지만 있었을 뿐이었죠. 캐슬린은 항상 남들보다 앞서 나갔다고 할 수 있어요. 그녀는 월반을 했고 피아노, 체스, 수영, 무술을 마스터했으며 집에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토론하는 것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19세에 법학 학위를 받았고 고고학은 취미였어요. 실제로 이집트에 가본 적도 없고 유물을 발굴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클레오파트라에 매료된 것은 1990년 아버지와의 논쟁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 그녀는 셰익스피어의 책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를 찾으러 아버지의 서재에 들어갔어요. 교수이자 법률 전문가인 아버지 파우스토 마르티네즈는 별 생각 없이 클레오파트라를 요부라고 불렀습니다. 캐슬린은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역사가 클레오파트라에게 완전히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녀의 평판을 무너뜨리고 싶어 했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믿어왔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논쟁은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아버지는 자신이 클레오파트라를 너무 가혹하게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어요. 그 대화는 캐슬린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찾을 수 있는 모든 고대 문헌, 특히 클레오파트라와 마크 안토니우스에 대한 플루타르코스의 기록을 읽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수록 클레오파트라가 단순히 잘못된 남자에게 빠진 여왕이 아니라 이집트의 독립을 위해 위험한 정치 게임을 벌인 천재적인 인물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책을 읽을수록 사람들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생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둘째 아이를 돌보면서 그녀는 고고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어요. 대단한 멀티태스킹이죠. 클레오파트라에 대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집착이 그녀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다른 13명의 프톨레마이오스 시대 통치자들의 마지막 안식처와 함께 현대의 알렉산드리아 아래 어딘가에 있다고 믿지만 마르티네즈 박사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사후세계 신 오시리스에게 바쳐진 고대 신전인 타포시리스 마그나에 묻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대 주춧돌 판이 필요했습니다. 스마트폰 크기 정도 되는 이 판은 중요한 신전 구조물 아래에 놓여 있었고 종종 신전의 건축 시기와 이유를 설명하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수호신인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임을 확인할 수 있는 판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거예요. 마르티네즈는 그 누구보다 깊이 파헤치며 신전터 전체를 발굴했습니다. 그녀의 팀은 클레오파트라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발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가 이 유적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뜻이었죠. 그러다가 더 흥미로운 걸 발견했는데 바로 신전에서 지중해로 바로 연결되어 물을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데 사용된 터널이었어요. 신전의 일부가 이미 물속에 가라앉았다면 클레오파트라의 무덤도 그 아래에 있을 수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는 이집트 당국이 수중 수색을 허용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여전히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온갖 역경을 딛고 그녀는 파라오가 누비아의 넓은 지역을 이시스 신에게 바쳤다는 내용의 주춧돌 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녀가 원하던 확신이었어요. 이 신전은 실제로 이시스에게 헌정된 신전이었고 그녀의 이론이 단순히 추측이 아니었음을 증명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한 신전이 육지에 있었다면 두 번째 신전, 아마도 클레오파트라의 무덤이 바다로 무너져 내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녀는 수중 고고학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고 타이타닉을 발견한 로버트 발라드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이집트 당국의 지원을 받아 그녀와 그녀의 팀은 알렉산드리아 앞바다를 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놀라웠습니다. 수중에서 수천 년 전 해안선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높이가 1.8에서 3m에 달하는 거대한 석조 구조물을 발견한 것이죠. 또한 첫 번째 사원의 조각상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재료인 현무암 블록도 발견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것이 단순한 바위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 돌들은 수세기 동안 바다 밑에 묻혀있던 잃어버린 도시의 유적이었습니다. 이제 마르티네즈와 그녀의 팀이 클레오파트라라는 뛰어난 여성이 남긴 과거의 가장 위대한 미스테리 중 하나를 풀 수 있을지 지켜볼 수 있습니다. 약간의 배경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아버지 프톨레마이오스 12세가 세상을 떠난 후 이집트의 왕좌는 프톨레마이오스 13세와 클레오파트라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당시 18세에 불과했던 클레오파트라는 10살 연상의 오빠와 결혼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고대 왕족은 특이한 관습이 있었죠.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매 간의 우애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젊은 프톨레마이오스는 모든 권력을 자신이 가지기로 결심하고 클레오파트라를 몰아내려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했던 클레오파트라는 그저 한탄만 하지 않고 군대를 일으켜서 자신의 것을 되찾기 위해 진군할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21살의 나이에 이미 시나이 사막에서 군대를 이끌고 왕위 복귀를 계획하고 있었죠. 그 무렵 클레오파트라는 이미 율리우스 시저와 강력한 정치적 동맹을 맺은 상태였어요. 기원전 47년 6월, 그녀는 카이사리온으로 더 잘 알려진 아들 프톨레마이오스 시저를 낳았는데 많은 사람이 이 아들이 시저의 자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녀가 이집트 왕실의 규칙을 따르는 걸 막지는 못했죠. 두 번째 남편은 그녀의 다른 오빠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입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는 시저와 계속되는 불륜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형제와 결혼했는데 그 이유는 그녀의 세계에서는 왕좌를 가문에 물려주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이에요. 결혼은 제쳐두고 클레오파트라와 시저의 유대 관계는 끈끈했습니다. 그녀는 국빈 방문을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14세와 함께 로마를 방문하기도 했지만 성실한 여왕의 역할 대신 티베르 강변에 있는 시저의 개인 별장에 머물렀어요. 하지만 기원전 44년 3월 율리우스 시저가 목숨을 잃은 후 클레오파트라의 정치적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녀의 오빠이자 남편인 프톨레마이오스 14세가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일부에서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사건에 개입했다고 의심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의 유일한 통치자로 남게 됩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시저의 후계자로 마크 안토니우스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여왕을 견제하고 싶었던 그는 클레오파트라를 소환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신으로 분장한 채 호화로운 바지선을 타고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순식간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 번째 부인을 로마에 남겨두고 클레오파트라를 따라 알렉산드리아로 갔고 두 사람의 관계는 본격적인 왕실의 불륜으로 발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와 함께 로마 제국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치렀어요. 여왕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을 때 그녀는 왕릉에서 왕관을 머리에 쓰고 플루타르코스가 황금 소파라고 부르는 곳에 누워 있었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악티움에서 패배하자 옥타비아누스의 군대는 알렉산드리아로 진격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금, 은, 진주, 귀중한 예술품으로 둘러싸인 자신의 무덤에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로마인들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 불태우겠다고 협박했던 것들이었어요. 한편 안토니우스는 로마인들에게 생포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칼로 자해했습니다. 하지만 죽기 전에 클레오파트라의 곁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는 클레오파트라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어요. 일주일이 조금 지난 후 클레오파트라는 스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포로가 되어 굴욕을 당하는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치명적인 독사에 물렸다고 전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당시 클레오파트라의 나이는 겨우 39세였습니다. 꽤 충만한 인생처럼 들리네요. 과학자들은 투트 왕의 무덤 근처에서 고대 유물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투트 왕의 마지막 안식처는 마치 공동묘지처럼 보였어요. 약 3600년 동안 그곳에 있었던 나무관 수십 개가 함께 있었죠. 제가 약간 과장한 것 같네요. 11개의 무덤이 정확히 투트 왕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지만 같은 도시 룩소르 근처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이집트 무덤에서의 새로운 발견은 고대 이집트의 삶이 어땠는지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고대 이집트인들은 현대인인 우리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성들은 장신구를 좋아했고 고고학자들은 자수정구슬 30개와 만호구슬 2개로 아름답게 만들어진 목걸이와 하마머리 부적을 발견했습니다. 당시에 이 목걸이가 대유행이었을 거예요. 연구원들은 또한 2개의 구리 거울을 발견했는데 하나는 연꽃 모양의 손잡이가 달린 거울이고 다른 하나는 고대 이집트의 하늘, 여성, 다산, 사랑의 신 하토르로 장식된 거울이었습니다. 최근 투탕카멘의 매장지 근처에서 진행된 발굴 작업에서 수천만 년 만에 처음으로 하트셉수트 여왕의 개국 신전 조각이 발견되어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어요. 이 용감한 여성은 두 번째 여성 파라오로 여겨졌는데 용기와 지혜로 통치하며 돌처럼 단단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오랜 세월 숨겨져 있던 그녀의 신전은 권력과 음모, 영적 헌신으로 가득 찬 시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을 열어줍니다. 고고학자들은 하트셉수트의 추모 신전 외곽에서 1000개가 넘는 아름답게 장식된 돌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왕좌에 오른 여성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무덤이 발견되었는데 이 무덤은 테티쉐리 여왕의 궁전 감독관인 데후티메스의 것이었죠. 하트셉수트 여왕은 놀라운 비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덤들은 피라미드로 지어지지 않고 바위에 조각되어 사후 세계에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고대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점토로 만든 장난감, 미라 가면, 날개 달린 풍뎅이, 부적 등 멋진 고대 유물들을 발견해냈어요. 안타깝게도 훨씬 더 많은 유물이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지난 수세기 동안 고고학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이 유적지를 발견했습니다. 약탈자들이 이 무덤을 먼저 발견하고 귀중한 물건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들은 빵과 고기를 바치는 데 사용된 도자기, 무덤의 주인과 이집트 군대를 연결해주는 궁수용 활 등 연구원들을 위한 멋진 물건들을 남겼어요. 한편 영혼 보호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데 특히 고대의 비밀을 찾아 룩소르를 돌아다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투트 왕의 저주가 두렵지 않으시죠? 겁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냥 참고만 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아셨죠? 수년 동안 이집트 학자들, 특히 초자연적인 활동을 믿는 사람들은 투탕카멘 고고학 발견을 둘러싼 불안한 저주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1922년 무덤을 발견한 여러 발굴자들이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사망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그저 초자연적인 일로 치부하고 모든 혼란을 피하는 것이 더 쉬웠을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저주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방사능이 발굴자들을 죽게 만든 것일 수 있어요. 방사능의 출처가 궁금하시죠? 방사능은 19세기에 발견되었고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상적인 피라미드에도 불구하고 투투의 무덤을 미친 듯이 빛나게 할 정도의 라디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진짜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이 모든 것의 배후에는 독성 폐기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년 전 무덤이 봉인된 이후 우라늄과 유해 폐기물로 인한 독성 수준의 방사능이 무덤 내부에 잠복해 있었기 때문이에요. 투탕카멘 무덤의 매장실은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아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치명적인 방사선 질환이나 불치병에 걸릴 수 있었다고 해요. 참고로 한 달 전에 냉장고에 넣어두어 곰팡이가 핀 음식물을 치우지 않으면 비슷한 수준의 방사능에 노출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방사능은 투탕카멘의 무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유물 발견은 보람찬 일이지만 이집트 전역의 고대 왕국 무덤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방사능 수치가 검출되어 위험하기도 합니다. 기자의 피라미드 근처의 두 곳에서 가이거 개수기를 통해 방사능이 검출되었고 사카라의 여러 지하 무덤에서는 방사성 가스인 라돈이 발견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전문가들은 많은 무덤의 벽에 섬뜩한 경고문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고대 무덤의 건설자들이 독소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믿어요. 한 비문에는 이 무덤을 부수는 자는 어떤 의사도 진단할 수 없는 질병으로 최후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불길한 경고가 새겨져 있어요. 악령으로 인한 금지와 같은 다른 불길한 문구들은 초자연적인 저주가 이 고대 유적지를 괴롭힌다는 공포를 더할 뿐이었어요. 불길한 징후는 오래전부터 고고학자들을 놀라게 했지만 1922년 투트 왕의 발굴을 후원하고 보물로 가득 찬 방들을 탐험한 것으로 알려진 카나본경이 무덤에 들어간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공포는 더욱 커졌습니다. 무덤 개장 당시 현장에 있었고 저주 신화의 시작을 알린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영국 이집트학자 아서 웨이걸은 1934년 50대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 원인은 방사능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무덤이 열렸을 때 그곳에 있던 총 26명 중 6명이 다양한 원인으로 10년 이내에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X선 노출뿐만 아니라 질식, 뇌졸중, 신부전, 폐렴, 심지어 중독 등이 그 이유입니다. 좀 암울해지지 않나요? 무덤을 열었지만 악명 높은 저주를 피한 한 남자가 있었는데 바로 하워드 카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의 생존을 저주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로 지적하기도 했어요. 무덤을 발굴한 후 카터는 이 주제에 관한 여러 권의 책을 출간하고 고고학에서 다양한 박물관의 유물 취급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죽음이나 부상은 피했지만 저주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야기 중 하나는 그를 카나본경의 딸 에블린과 연관시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녀를 미치도록 사랑했지만 그녀가 다른 사람과 결혼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남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불륜을 저질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녀가 이집트를 영원히 떠났을 때 끝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많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에블린은 겨우 6살이었고 아버지가 숨을 거둘 때까지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녀는 그의 장례식에 참석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었지만 둘은 그렇게 친하지 않았다며 연애 관계를 부인했습니다. 투트 왕의 무덤 근처에서 혁명적인 발견이 있은 지 1년 후 에블린은 정치가인 브로그레이브 보샹경과 결혼하여 딸을 낳았습니다. 같은 해 보샹은 카터의 안내로 부모님과 함께 무덤을 둘러보았어요. 카터는 독신으로 살았고 에블린에 대한 사후 소문 외에는 다른 연애 관계도 없었습니다. 저주는 그의 인생 이야기에 흥미로운 반전을 더하지만 인간관계를 멀리하는 그의 성향은 무덤이 열리기 훨씬 전부터 분명했습니다. 카터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939년 심각한 병마와 싸우던 그는 결국 운명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64세로 영국에서는 일반적인 기대 수명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를 고대의 저주와 연관지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런던 아파트에는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나온 유물 몇 점이 있었는데 결국 이집트로 돌려보내지면서 저주가 끝났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 그가 집에 고대의 기념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더 오래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다른 모든 죽음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저주설은 발굴 과정에서 일어난 몇 가지 이상한 사건으로 인해 더욱 힘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카나보는 모기에 물려 심각한 감염에 걸렸고 무덤을 열었을 무렵 카이로는 기이한 정전과 기괴한 모래폭풍을 경험했습니다. 영국에서 카나본경의 개 수지는 집에서 탈출한 후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고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어요. 적어도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그렇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의 심장이 멈춘 바로 그 순간 수지는 울부짖다가 쓰러져 죽었습니다. 혹시 방사능은 전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투투왕의 무덤에서 나온 고대 유물이 그들을 모두 죽게 만든 건 아닐까요? 으스스하지 않나요? 고대 이집트만큼 신비로운 문명은 많지 않아요. 3000년 넘게 지속된 강력한 제국이었죠. 아직도 서 있는 피라미드와 여전히 영감을 주는 신화를 남겼어요. 지구에서 가장 많이 탐사된 곳인데도 우리는 여전히 흥미진진한 걸 발견해요. 아비도스에서 고고학자들이 방금 3600년 된 왕릉을 발견했어요. 엄청 거대해요. 입구는 신들의 황금 상형 문자로 덮여있죠. 그런데 파라오의 이름은 거기 없어요. 사라졌어요. 이 통치자는 누구였고 이집트 역사에 어떤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까요? 이집트에서 삶과 죽음의 경계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지는 곳이 있다면 바로 아비도스예요.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곳은 성스러운 땅이었죠. 그들은 이곳이 오시리스의 매장지라고 믿었어요. 말 그대로 죽고 시신이 분리되고 다시 살아나 저승을 다스리게 된 신말이에요. 그래서 아비도스는 이집트의 영적 집결지가 되었죠. 파라오들은 여기에 놀라운 신전들을 지었어요. 세티 신전처럼요. 76명의 파라오 이름이 새겨진 왕명표 벽으로 유명하죠. 순례자들이 이집트 전역에서 와서 제물을 바치고 오시리스 축제에 참여했어요. 그의 죽음과 부활을 의식적으로 재현했죠. 단순한 상징적 숭배가 아니었어요. 이집트판 코미콘이었죠. 그런데 슈퍼히어로 코스프레 대신 사람들은 신들이 다시 살아나는 걸 재현했어요. 당연히 파라오들은 오시리스 가까이 묻히려고 경쟁했죠. 아비도스는 부분적으로 묘지, 부분적으로 성스러운 도시, 부분적으로 사후세계 보험이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아비도스 주변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해요. 최근 발견된 무덤이 바로 그 경우죠. 2025년 초 미국과 이집트 공동 연구팀이 불길하게도 아누비스 산이라 불리는 바위 언덕 아래를 파기로 했어요. 아누비스 기억하시죠? 묘지를 지키는 자칼머리 신말이에요. 발견된 왕릉은 지표면 아래 약 7m에 숨겨져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고고학자들을 오래 피했지만 도굴꾼들이 이미 보물들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들은 분명 이게 엄청 중요한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가구 없는 저택을 돌아다녀도 부자가 살았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처럼요. 방에는 약 5m 높이의 진흙벽돌 아치가 있었어요. 암컷 기린이 똑바로 선 것보다 높죠. 3600년 전에 지어진 걸 생각하면 여전히 거대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건축의 달인이었다는 걸 기억하면 놀랄 건 없죠. 그래서 보물도 없고 황금 가면도 없고 안타깝게도 이름도 없어요. 왕의 신원을 밝혀줄 카르투슈는 읽을 수 없었죠. 이집트 무덤은 보통 안에 누가 있는지 자랑했어요. 고대 이집트에서 카르투슈는 기본적으로 상형 문자로 둘러싸인 왕들의 큰 타원형 이름표였어요. 이승과 저승 모두에서 통하는 VIP 패스라고 생각하세요. 그게 없으면 당신의 영혼은 사후세계 호텔에 체크인할 수 없었어요. 이집트인들에게 당신의 이름, 즉 레는 단지 선생님이 같은 머리 스타일의 아이들과 구별하기 위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신이 누구인지의 핵심 부분이었죠. 렌이 살아남는 한 당신도 살아남았어요. 이름이 잊혀지는 건 죽음보다 더 나쁜 운명으로 여겨졌죠.
영혼은 이름 없이는 여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카르투슈를 사원, 오벨리스크, 보석, 조각상, 무덤 벽 등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어요.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었죠. 어디를 봐도 파라오의 존재감을 전면에 내세웠어요. 거대한 무덤을 지었는데 3600년 후에 들어와서 이 사람 누구더라? 라고 하는 걸 상상해보세요. 전혀 쿨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가 영원히 도굴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상상하는 게 타당해요. 카르투슈는 정말 중요했어요. 가장 유명하고 놀라운 예 중 하나는 투트모세 3세의 무덤에서 나와요. 그의 매장실과 석관은 말 그대로 카르투슈 모양이었어요. 다시 말해 방 전체가 그의 이름에 살아있는 건축적 상징이었죠. 다행히 최근 발견된 무덤에서는 모든 게 지워진 건 아니었어요. 입구에 황금빛으로 칠해진 건 익숙한 두 수호자 이시스와 메프티스 신이었어요. 이시스는 오시리스를 다시 이어붙이고 생명을 불어넣은 마법사였어요. 그녀의 자매 네프티스는 영원한 애도자이자 미라의 수호자였죠. 함께 그들은 여기 누워있는 누구든 사후세계를 혼자 맞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어요. 신비로운 파라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죠. 그럼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밥하려면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이 무덤은 제2중간기라는 이집트의 혼란스러운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한 명의 통치자 대신 여러 경쟁 왕국이 있었고 각자 작은 권력 기반을 가졌어요. 실제 이집트판 왕좌의 게임 같았죠. 그 혼란의 한가운데 아비도스가 있었어요. 한동안 이곳은 소위 아비도스 왕조라는 자체 왕들의 본거지였어요. 그들은 모두가 아는 피라미드 건설자들이 아니었고 그래서 너무 신비로워요. 거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죠. 위대한 기념물도 거대한 보시도 없고 깨진 블록에 이름 조각만 있어요. 수세기 동안 많은 학자들은 그들이 존재했는지조차 의심했어요. 2014년에 고고학자들이 그 그림자 같은 왕 중 하나인 세네브카이의 무덤을 발견하면서 좀 바뀌었어요. 세네브카이에 대해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그가 꽤 이야기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그의 뼈는 18개의 깊은 상처를 보여줬어요. 전투에서 입는 종류죠. 두개골, 등, 손에 타격을 받았고 아마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을 거예요. 그를 우리가 아는 몇 안 되는 전투에서 안타깝게 전사한 파라오 중 하나로 만들었죠. 그의 무덤은 소박했고 이전 왕들의 유물을 재사용했지만 귀중한 한 가지를 전달했어요. 바로 증거죠. 세네브카이 전까지 아비도스 왕조는 그저 이론이었어요. 그와 함께 현실이 되었죠. 그래서 새로운 발견이 큰일일 수 있어요. 아비도스에서 새로 발견된 왕릉은 세네브카이의 것과 같은 배치와 스타일을 공유해요. 석회암 방, 진흙 벽돌아치, 보호신들이 있지만 훨씬 더 커요. 이는 다시 우리가 아비도스의 더 이른, 더 강력한 통치자를 보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해요. 그가 누구든 위대한 이들과 함께 기억되고 싶어 했어요. 역사가 그를 지우려 했다는 게 아이러니하죠. 아마 그의 무덤 옆에 추가 발견들이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네, 더 있어요. 실제로 꽤 멋져요. 아비도스에서 멀지 않은 바나위트 마을에서 고고학자들이 로마 시대 도자기 작업장을 발견했어요. 맞아요. 제대로 들으셨어요. 파라오 매장지 근처에 도자기 공장이요. 현장에는 거대한 점토가마, 저장실, 심지어 오스트라카라는 깨진 조각들도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고대 포스트잇이었죠. 쇼핑 목록 대신 그리스어와 민중 이집트어로 영수증이 긁혀 있었어요. 일상거래의 작은 기록들, 잃어버린 왕조, 왕 근처에서 찾을 거라고 절대 예상 못할 종류의 것들이죠. 솔직히 도공들은 기회를 놓쳤어요. 지루한 영수증은 잊고 순례자와 관광객들에게 오시리스 머그컵과 아누비스 피규어를 팔았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수세기 후 중세시대에 같은 땅이 묘지가 된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이 유골이 있는 진흙 벽돌 무덤을 발견했어요. 이는 아비도스가 파라오 시대 이후 수백 년 동안 중요성의 아우라를 유지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계속 이 언덕일까요? 이곳이 정말 사후세계로 가는 관문일까요? 결국 오시리스가 쉬고 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장소예요. 그 믿음은 수천 년 동안 그림자처럼 남아있었고
파라오들과 나중에는 중세 가족들을 끌어들일 만큼 강했어요. 다른 의식, 같은 성스러운 땅이죠. 공평하게 말하면 로마인들은 오시리스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들러 왔죠. 아비도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발굴은 계속될 거고 미래에 또 뭐가 발견될지 누가 알겠어요?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사막을 위한 엑스레이 안경 같은 도구로 무장했어요. 모든 스캔이 숨겨진 방을 드러낼 수 있고 운이 좋다면 마침내 우리의 이름 없는 파라오에게 그의 렌을 돌려줄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저는 그가 누군지 알아내는데 이상하게 몰입하게 됐어요. 곧 소식이 있기를 바라죠.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여러분만의 이론이 있나요? 알려주세요. 파라오들의 최고의 VIP 묘지로 알려진 이집트의 유명한 사카라 묘지를 발굴하던 중 갑자기 아무도 몰랐던 거대한 분홍색 문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돌문 뒤에는 열리지 않기로 되어 있던 이집트 왕족의 잃어버린 무덤이 있습니다. 역사예요가 여러분, 안전벨트를 매세요. 고고학자들이 방금 인디아나 존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가장 신비롭고 보물이 가득한 고대 유적지 중 하나인 사카라로 여행을 떠나볼게요. 쇼의 주인공은 아마 들어본 적도 없는 왕자님이죠. 우세레풀의 왕자, 우세르카프 왕의 아들입니다. 중요한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집트 제5왕조의 창시자예요. 별거 아니죠. 하지만 그의 무덤이 발견된 방식은 말이죠. 모든 것이 분홍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문에서 시작됐어요. 높이 4에서 4.5m, 너비 1.2m로 기린도 쉽게 통과할 수 있는 크기예요. 또한 이웃의 SUV보다 확실히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문은 진짜 문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징적인 관문인 가짜 문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무덤에서 가짜 문은 흔히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하지만 이 무덤은 좀 더 특별했습니다. 가짜 문이 보통 이집트 어디에서나 흔히 볼 수 있는 석회암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붉은색 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문을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644km 떨어진 채석장에서 이 돌을 가져와야 했는데 이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이집트 학자들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이 정도 크기와 재질의 가짜 문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완전히 독특한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이 문은 매우 비싸다는 것 외에도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는데요. 연구팀이 더 자세히 조사한 결과 이 가짜 문이 실제로는 진짜 입구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무엇으로 이어졌을까요? 4,000년 전의 조각상, 유물, 비밀로 가득 찬 숨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우세레풀의 왕자였어요. 우사르 에프 라 또는 와서 에프 라라고도 부르죠.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졌지만 이 친구는 결코 보통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분홍색 화강암 문에 새겨진 상형 문자에선 그를 세습 왕자, 부토와 네크엡의 총독, 왕실 서기관, 장관, 판사, 성가의 사제라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이집트 버전의 데너리스 타르가리엔과 같았어요. 이 비문들은 그의 정치적, 종교적 역할을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하부 이집트와 상부 이집트에서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며 두 지역을 잇는 직함을 가졌음을 암시합니다. 특히 세커의 사제라는 칭호는 그를 묘지의 신, 즉 매의 머리를 가진 신과 연결시켜줍니다. 이 신은 산자의 수호신이자 동시에 죽은 자의 신이기도 했으니 사카라의 유명한 위치에 무덤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왕자는 정말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더욱 미스테리한 것은 우세레풀의 왕자가 공식적인 왕 목록이나 왕실의 가계도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그가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난 것인지 아니면 고대 이집트의 고전 정치 드라마에서 그의 유산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현재 일부 학자들은 그의 존재가 삭제된 것이 5왕조 초기, 특히 그의 아버지 우루카프가 이집트의 종교 질서를 재편하던 시기에 변화하는 종교적 또는 정치적 권력 투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우세르카프 왕은 완전히 판도를 바꾼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5왕조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태양신 라를 기존의 신들보다 우대함으로써 종교혁명을 일으켰어요. 맞습니다. 우세르카프는 아부시르의 최초의 태양신전을 건설하여 왕조 전체의 태양 숭배에 대한 집착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세르카프가 짧지만 혁명적인 통치를 마무리한 후 사우레, 네페리르카레, 리우세레 이니 등 제5왕조의 보이밴드인 파라오들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들은 모두 피라미드 건설과 돈벌이라는 두 가지 목표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돌을 쌓는데 그치지 않고 이집트의 영향력을 확장하고 먼 나라로 무역로를 개척하고 남의 일처럼 신전을 화려하게 꾸몄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더욱 멋져졌어요. 저승의 영원한 메뉴처럼 의식용 음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비문으로 덮인 아름다운 붉은 화강암 제사상이 있었습니다. 고인이 이 음식을 마술처럼 먹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재밌는 사실, 실제로 이 음식을 먹은 것은 장례 사제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도자기 파편, 부적, 페인트 칠한 벽도 있었지만 진짜 볼거리는 조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이상해지는데 좋은 의미에서요. 팀은 이집트 최초의 피라미드를 건설한 조제세르 왕과 그의 아내, 그리고 10달의 동상을 우세레프레 왕자의 무덤에서 발견했습니다. 잠깐만요. 조제세르는 우세르카프보다 몇 세기 전에 살았는데 그의 조각상들은 왜 거기에 있었던 걸까요? 과학자들도 잘 모른다고 합니다. 이 조각상들은 조제세르 왕의 재위 기간에 만들어졌고 아마도 최초로 건설된 피라미드에 속해 있었을 거예요. 전문가들은 이 조각상들이 조제세르 이후 수천 년이 지난 26왕조 시대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아마도 파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나 여전히 숭배를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수집광이었지만 품격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그곳에서 발견된 일부 판화와 조각상이 훨씬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이 무덤이 아마도 화려한 물건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니면 정말 고대의 실내 장식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게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무덤 동쪽에는 분홍색 화강암으로 된 또 다른 입구가 있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만의 피라미드를 건설하려 했지만 실패한 또 다른 제5왕조의 파라오인 네페리르카레 왕과 관련된 비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입구 근처에서 고고학자들은 사카라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발견했는데 바로 13개의 분홍색 화강암 조각상들이 마치 저승의 차량관리국에서 기다리는 것처럼 높은 등받이 벤치에 일렬로 앉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부는 왕자의 아내를 상징하는 높은 머리를 하고 있었고 일부는 머리가 아예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 검은 화강암 조각상은 거꾸로 세워진 채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무덤이 수세기 동안 조용히 지하에 묻혀 있다가 언젠가 넘어진 것 같아요. 고고학자들은 이 조각상들의 위치와 머리 모양으로 보아 엄격한 사회적 위계 질서를 따랐으며 중앙의 인물은 지위가 높은 사람을 상징하고 머리 없는 조각상은 미완성된 작품이거나 나중에 파손된 것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검은 화강암 조각상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무덤 안에 당당히 서 있는 또 다른 조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무덤의 디자인과 비문으로 볼 때 조제세르상이 이장된 시기와 같은 26왕조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무덤이 버려진 채로 방치된 것이 아니라 후대에 재사용되고 개조되었으며 심지어는 후대에 의해 추앙받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하죠. 참고로 후기의 검은 화강암은 지하세계의 신 오시리스와 관련이 있었는데 이 조각상의 존재는 이 무덤이 왕자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의식공간으로 있었다는 단서입니다. 거대한 화강암 문, 깜짝 동상, 재사용된 무덤 등 이 모든 것이 합쳐져 정말 짜릿한 발견이 됐어요. 우세레프레 왕자는 아직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의 무덤은 사카라에서 발견된 것 중 가장 흥미로운 무덤 중 하나예요. 이 무덤은 고대 왕국뿐만 아니라 고대 이집트인들이 수천 년이 지난 후에도 어떻게 과거와 계속 연결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가짜 문 뒤에 무덤을 숨길까요? 왜 다른 시대의 조각상들로 무덤을 포장했을까요?
그리고 우세레풀의 왕자는 정확히 누구였을까요? 이러한 미스테리들은 고고학자들을 계속 발굴하게 하고 우리 모두를 매료시킵니다. 결국 이 발견은 단순히 무덤 하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의 모래 아래에는 아직도 얼마나 많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더 많은 것이 밝혀질수록 고대 역사는 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거듭 상기하게 됩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이에요. 거대한 분홍색 화강암 문 뒤에서 말이죠.